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궁금한 점이 이제 역사를 가르치면서 힘든 점이 학생들이 이제 환원 세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간 베스트를 되게 중독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그 일간 베스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 1번과 2번이 이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대결이라고 보셨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한때 민주화 세력이었던 가령 이제 김지아 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때 대통령이었던 MB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지사였던 김문수라든지 한때는 민주화 세력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산업화 세력으로 다시 재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선생님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혹시 또 유시민 선생님이 그런 걱정도 가능하다는데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우선 일베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집창촌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데들이 좀 있죠. 외국 여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을 가면 도시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거기는 구시가 오래된 골목도 있고 또 신시가지에서 이제 오피스타운도 있고, 하여튼 그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해온 도시의 특성이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전쟁으로 좀 부서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역 뒷골목에 가면 핍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핍쇼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벚꽃 춤추고 이런 거 구멍 뚫어놓고 돈 내고 보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그거를 홍등가라고 그러잖아요. 조명이 다 붉은색이에요. 그런 쪽으로 가면. 그 구역이 딱 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처럼 아무데나 룸살롱이니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유럽 도시는 가면 역 근처에 뒤쪽 블록에 그런 업소들이 모여있는 블록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를. 그래서 없애려고 그러는데 못 없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쪽에 몰아놓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베는 그런 거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념적 홍등가 같은 그런 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각자 아무리 자기가 온순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어둡고 추한 어떤 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만으로 이상한 상상을 해본다든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거라서. 그거를 없는 것처럼 말살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 일베를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아, 이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거기를 가는 건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자녀들 중에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토론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댔다 그 얘기가 돌고 나서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일베를 탈퇴를 하던데요. 그냥 거기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되는 거고, 이제 밖으로 나서 막 나대면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어긋나게 업소를 다른 데 차린 거니까 그런 거는 폐쇄하고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호객행위하고 이러면 잡아넣고 그렇게 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문제가 생긴 데들은 법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냥 거기 내버려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냥 그거는 우리의 일부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어떤 면을 끊임없이 환기시켜주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막 건너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정기 은퇴하신 손학규 전 대표께서는 2번을 건너뛴 분이에요. 원래 민주화 세력이었다가 정치를 시작할 때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 그분이 그때 정말 멋이 있었거든요. 하나회 숙청을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잖아요. 하룻밤에 별을 50개를 날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죽었다 깨도 그거 못해요. 이 김영삼 대통령은 협객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협객이요. 뭐야?
군에서 하나회가 전부 인사안을 짜가지고 누구 승진하고 누구 보직하고 다 갖고 오니까 이거 누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각하 뭐 군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기 뭐 이런 게 있어 누가 국군 통수권자인데 이래갖고 날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천박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 그분이 성격이 그런 분이셔가 멋졌어요. 그리고 뭐 금융실명제 뭐 공직자 재산 등록 이런 것도 긴급 명령으로 탁 발표해놓고 수석비서관도 몰랐잖아요. 그 아침에 회의 소집해서 비서관들이 나오니까 놀랬지. 그때 인기가 하늘을 찌 지지율이 90%가 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 세력에서 산업화 세력 쪽으로 건너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 가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나도 저러고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간 게 심재철, 김문수, 이재호 뭐 이런 분들이 다 그거고 손학규 씨도 그 무렵이죠. 광명 보궐선거 때. 그렇게 한번 건너갔어요. 가서 거기서 성공했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07년 경선 때 나오시지 말고 거기서 그냥 하셨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일찍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4대강은 없었어요. MB 각하는 원로로 이제 앉아서 청계재단 하나 만들어서 잘 사셨을 거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엉망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약간 인텔리전트한 손학규 씨가 이어받아서 대통령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이 야당으로 다시 건너오셨잖아요. 자기 있던 대로. 2번을 건너오면서 바지가 다 젖어버리신 거예요. 전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이런 분인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분들은 이제 저쪽으로 건너간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원래 저기 있다가 일로 건너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독수리 오형제 그래서 이부영, 뭐 김영춘 이런 분들한테 한나라당에 몸담았지만 그분들은 원래 민주당을 하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나라당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 가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 대통령 탄핵 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온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하여튼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도 조심해야죠. 그게요, 제가 이 표현을 잘못했다고 욕 되게 먹고 지금도 온라인에는 제가 그 말 했다고 60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 지금도 돌아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취지가 어떤 생물학적 퇴적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은 70이 돼도 청춘일 수 있죠. 그쵸?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몸은 계속 늙어가는 거예요. 20대 때부터. 저도 지금 머리카락 염색은 안 하지만 이렇게 빗을 때 보면 색치가 이제 생겼고요. 이도 뭐 임플란트 하는 것도 한두 개씩 생기고 뱃살도 처지고요. 눈 밑에 눈물 주머니도 생기고 거울에 딱 벗고 보면 볼품이 없거든요. 더 옛날에도 볼품 없었지만 그게 좀 슬픈데 받아들여야 돼요. 껍데기만 늙겠어요? 안에도 늙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제가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제 책 중에 제가 10몇 권의 책이 있는데 제일 많이 읽힌 책이 20대 때 쓴 책이에요.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 슬프잖아요. 그렇지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면 지적으로 더 퇴화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버틸만 할 거라고 보고 10년 동안 열심히 책을 쓰자. 뭔가 주장도 하고 이런 책을. 한 10년 쓰고 나서 이제 내가 더 늙으면 내 주장이 막 들어가 있는 책은 그만 써야 되겠다. 그때는 그냥 지적 긴장을 많이 하지 않고도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군에 있는 수리조합의 역사 이런 거를 정리를 한다든가 어디 이제 우리 뭐 어느 제주도에 있는 무슨 관덕정의 유래에 대해서 새로 정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도 의미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 긴장을 많이 요하지 않고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고 큰 창의성을 그리고 자기 주장을 넣지 않아도 되는 글쓰기 이런 것들도 있으리라고 봐요. 잘 판단해야 되겠죠. 제가 그때 헷갈락 해가지고 저도 만약 제 DNA 피질에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울신경세포 시스템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약해져가지고 그때부터 동정심도 없고 사람 죽어도 내일 아닌데 뭐 그러고 뭐 국가가 잘못해서 막 애들이 막 단체로 막 죽어도 교통사고 났지 이러고 이런 사람 되면 곤란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예, 뇌세포에 약간 개성이
좀 특별해서 그런 거예요. 남의 타인의 아픔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물속에서 죽은 아이들의 동영상을 볼 때는 눈물이 안 나지만 32초 동안 눈 뜨고 있어서 흘리는 대통령의 눈물 흘리는 동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는 분들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죠. 그리고 뇌세포는 쓰면 쓸수록 더 오래 지속된다고 그러니까 많이 느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열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이거 노력을 계속하면 명불용설이 일단 작용을 한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쓰면 쓸수록 오래 쓴대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느낌의 문을 닫으면 내가 빨리 그렇게 되니까 많이 열고 많이 교감하고 많이 공감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좀 더 오래 내가 인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제가 1번으로 가는 거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희박해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다 남성분들의 여성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읽으면서 선생님 팬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속고 싶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언젠가는 도덕적인 깨달음 얻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콘크리트 지층이라고 하는 30%가 집단적으로 도덕적 각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들이 각성을 한 번씩 할 때까지 다 기다려야 하는가? 그게 첫째로 궁금하고요. 그것에 일조하는 것이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이 물론 좋은 제도하에 있는 것은 맞지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속고 싶게끔 만들고 도덕적 각성을 무시하게끔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기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직업 정치인들은 결과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기를 치는 상대들을 두고 이기려면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아 예. 마지막 질문은 저도 잘 못해서 쫓겨났는데 적어서는 영향이 안 되는 답변할 영향이 안 되는 질문 같고요. 사람들이 다 달라지기를 바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걸 보면 5%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기를 당하든 말든 원래 제 문제는 아니에요. 뭐 강남 4구, 747 무슨 4대강 이런 사기에 사람들이 속는데 속고 말고는 그 사람들 문제지 원래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정치인은 다른 사기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자기가 사기를 당하면 민폐를 끼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를 두 개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후보 찍은 나라 국민, 정동영 찍은 국민 이렇게 나눠서 정부를 두 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기를 잘 쳐갖고 아주 50% 이상을 사기를 성공시키면 사기를 안 당한 49%는 그 정권 밑에 살아야 돼요. 그게 민폐거든요. 4대강이 망가지면 1번 안 찍은 사람도 다 피해를 보잖아요. 이게 정치에서 벌어지는 사기에 당할 경우에 끼치는 민폐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사기를 당하든 말든 네가 뭔데 그러냐? 우리 말할 자격이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사기를 당함으로써 나까지 피해를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 사기 친 사람과 사기 당한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면 괜찮아요. 근데 나도 그 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서 사기를 덜 당하도록 하여튼 주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 5%만 눈을 딱 뜨면 더 이상 50.1%를 속여 넘기는 사기만 안 되면 되잖아요. 과반수 이상만 사기를 안 당하면 돼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은 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하기 어려워요. 국민 여러분, 저거 사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얘기하면 되게 성격 나쁜 놈으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정치를 그만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강남 4구 공약은 사기입니다. 제가 GTX 공약, X 공약이나 뭐 수도권 규제 철폐 공약 이런 거를 김문수 씨가 그때 후보 시절에 내놨을 때 저거 사기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경쟁사 입장에서 소비자들 앞에 우리 경쟁사 저거 사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왠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소비자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기였고 수도 없는 사기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이제 언론사 비판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비판한다고 그분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언론사를 통하지 않고 시민들끼리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경로를 찾아나가고 그런 통로를 통해서 언론 자유를 우리 스스로 실현해 나간다면 저는 뭐 또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의 야권은 그런 사기를 안 치냐? 야권도 사기를 쳐요. 저도 참 괴로웠어요 그게.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 저희가 되면 청년 실업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속으로 해결책이 없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해결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 심한 사기는 못 치죠. 이쪽은 소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이쪽은 원칙과 어떤 지향 이걸 좀 분명히 해주고 그 무슨 대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 새정치연합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뭐 노동당도 그렇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았잖아요. 뭐 야당이 심판받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저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보고요. 야당이 신임을 못 받았다. 야당은 관계없는데 뭔 심판을 받아요. 야당은 원래 선택받아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야당인데 기회를 못 받은 거죠. 야당이 외면당한 거예요. 야당이 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은 여당이 받고 말고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뭐랄까 이렇게 정당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들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사실 그냥 정치인들을 대신해서 제가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을 한다면 네가 와서 해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치밀어요. 어떨 때는 제가 물론 직업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 자체, 정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패대기를 치는 걸 보고 있으면 막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렇게 할 문제 아니지 않냐. 만약 진 것이 죄라면 그러면 시장 점유율 1등 안 되는 기업은 뭐예요? 옛날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선거 주기를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2년 주기로 바꾸고 내 임기 단축까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콧방귀를 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선 끝나고 나서 해줄 테니까 접어라 그래서 약속받고 접었는데 다 사기쳤죠. 그것도 그때 어떤 언론사에서 사설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개헌론, 여론 지지 없으면 접는 게 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도식을 한번 적용해보죠. 시장 점유율 낮은 신문사 문 닫는 게 순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수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부족한 점이죠. 그러나 다수의 지지를 못 받은 게 죄는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인들이 너무 지나치다. 집단적으로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두 번째요,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45% 40% 득표에서 떨어진 새정치연합이 국민에게 심판받았다고 주장하려면 1점 몇 퍼센트 받은 또는 5점 몇 퍼센트 받은 노동자 후보, 그 노동당 후보, 노동자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돼요. 근데 그 선거는 의미가 있는 선거를 했다고 평가를 해주고 45% 받고 49% 받아서 떨어진 사람은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정치 행위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약자니까 편들어준다?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선거에 나가서 1% 득표를 했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행위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의 국가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단적 활동으로서의 정치, 이것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의당 후보가 3명이 사퇴를 했고 또 몇 명은 나갔는데 광주 광산구에서 아주 20대 후보가 나가서 3점 몇 프로 받고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후보에게. 이제 20대니까 발랄하게 나가서 청년대표로 해서 3.5%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지역 정치를 좀 해봐.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이런 의미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당으로서 3.5%를 받은 선거가 의미가 있었냐 묻는다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게 만약 현실의 힘을 기준으로 해서 이기고 지고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모든 정파에 대해서 그 잣대를 적용해 줘야 되고요. 근데 진보 매체일수록 저는 잣대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한겨레에서 화면 나갈 텐데 한겨레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네, 그런 점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진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판,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비판은 해야 되지만 너무너무 파괴적인 비판이에요.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진 사람이죠. 낙선한 사람이요. 근데 위로도 하기 전에 패대기질부터 친다는 거는 저는 아무리 새정치연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저는 지나친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비판을 하는 만큼 격려와 지원, 참여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오늘 역사 강연인데 그냥 정치 얘기만 하고 말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